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82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의 수위 변화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정상제다, 열등제다, 중간제다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 두 개밖에 없는데요. 용어 잘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제라는 거를 흔히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등제 또는 상급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열등제를 하급제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보니까 뭐 반대말 금방 알겠는데 상급 그러면 이제 품질이 좋다고 이야기고 하급은 품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 우등하다라는 거 품질이 우등하다. 열등하다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상제 그러면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이건 이제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게 정상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었다. 이건 정상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많이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 이게 안 되죠, 이런 거. 소득이 늘었는데 소비량을 늘린다고요, 줄인다고요? 줄인다. 그러니까 얘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열등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저번에도 좀 들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먹는 건 다 정상제죠.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한테 간식 그러면은 뭐 애들이 대부분 그런 거 이야기 안 하겠어요. 피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치킨 이런 거 이야기 하겠죠,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걸 먹으라 그러면은 요즘처럼 소득 수준이 높을 때는 먹을까요? 요즘 아이들한테 어떻게 뭐 출출한데 부침개나 파전을 부쳐줄까? 그러면 먹을까요? 됐다 그럴까요? 됐다 그러겠죠. 어른들이나 먹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열등제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소득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맛이 밋밋한 거 안 먹는다 그 이야기예요. 톡 쏘고 이런 걸 먹는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거기 정상제를 봤더니 수요가 증가할 때는 수요 곡선이 우측이니까 증가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열등제 같은 경우는 다시 소득신이 증가할 때 정상제 같은 경우 수요가 증가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측.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를 좌측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의 관련제인데 이 관련제는 상호 관련이 있는 제화 뭐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연관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대체제라는 재화가 있고 열등제라는 재화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제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면 분석한다 그랬죠. 재화는 재화인데 대체가 되는 재화다. 그래서 이제 책에 읽어보면 뭐 어떤 책이나 똑같은 표현을 써요. X제, Y제를 바꿔 소비한다 하더라도 만족감의 차이가 없는 재화, 효용의 차이가 없는 재화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콜라나 사이다인데 아니 목이 마를 때 둘 중에 뭘 마신다 한들 뭐 그렇게 효용의 차이가 있겠냐 그 이야기예요. 뭐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기가 걸리면 포카리 스웨트나 또 뭐 게토레이 같은 걸 끓여서 먹으면은 감기가 낫는다 그러더라. 저는 처음 들었죠. 효과가 있대요, 진짜. 그 친구는 이제 평생 육상을 했던 그 운동선수 출신인데, 뭐 또 아프면은 헤매더만 아주 보니까. 체력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운동선수라. 근데 아프니까 뭐 너무 또 헤매던데. 근데 그래서 뭐, 어떤 약사분이 그랬다고. 진짜 푹 삶아 먹었더니, 푹 끓여 먹었더니, 효과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 포카리를 끓여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온 음료 끓여 먹으면 돼요 그러더라. 그게 뭘 먹든 간에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지. 뭐 크게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게 대체제다, 대체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는요, 앞쪽 재화를 X제라고 이야기하고 뒤쪽을 Y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별건 아니고. 자, 그럴 때 분석은 항상 누구 입장에서 하느냐? Y제 입장에서 해요. Y제 입장에서.
자, 근데 자, 사이다 입장에서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콜라의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는 둘 다 500원이었어요. 캔 한 개에. 그런데 콜라 혼자 가격이 400원으로 내려갔다 치자. 그럼 사이다 입장에서는 당의 재화의 가격이 바뀐 거예요. 타재화의 가격이 바뀐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콜라는 가격이 싸니까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느냐.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다 입장에서 보자. 사이다. 원래는 제가 사이다를 사 먹을까 해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갔더니 콜라가 싸요. 그러면 뭐 어차피 뭐 둘 중에 뭘 먹어도 대체해도 관계가 없는데 꼭 사이다를 살까요? 콜라로 대체해 버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콜라는 몽땅 사지만 사이다는 사람들이 잘 안 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다의 수요는 증가해 감소요? 감소. 다시 말해서 사이다 입장에서는 가격은 전혀 변한 게 없고 다른 재화의 가격이 바뀌었지만 사이다의 수요에 영향을 줬다, 그 이야기죠. 그런 걸 대체재라고 하죠. 열등제 뭐야? 왜 여기다 열등제를 썼어요? 대체제하고 뭐하고? 보완제. 아까 입으로도 열등제라고 그랬어요? 정정합니다. 대체제하고 뭐라고? 네. 뭔 생각을 했길래 지금? 네. 보완제. 이 대체제는 아까 바꿔 먹어도 차이가 없는 재화다 그랬어요. 그럼 보완제는 뭐냐? 재화는 재화인데 상호 보완이 되는 재화다. 다시 말해서 한 재화만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하면은 만족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뭐 많이 찾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그 믹스 커피 좋아하시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커피를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게 좋다고요? 뭐 설탕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요? 좋아요. 뭐 개인의 선호도가 있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자 먹을 때는 피자만 먹어야 돼요? 뭐 좀 콜라도 있어야 돼요? 그 보완제, 그런 게. 그렇죠. 일종의 보완제인데, 이게 남자분들은 뭐 대부분 이거 설탕을 타서 먹는 것 같은데, 이 설탕 입장에서 보자. 설탕 입장에서. 자, 여기 만일 커피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커피가 싸니까 그 수요량은 당연히 증가죠. 여기까지는 뭐 수요 법칙에 불과한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설탕 입장에서 보죠. 설탕 입장에서 커피의 가격이 싸면 커피를 몽땅 산다 그랬죠. 그러면 커피 혼자 마신다 그랬어요. 설탕을 타서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도 그 수요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설탕의 입장에서는 가격은 그대로이고 타재화의 가격이 바뀐 거죠. 그랬더니 설탕의 수요가 고정되어 있다고요? 변할 수 있다고요?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대체재 보완제라고 하는데, 자, 일단 확인합니다. 자, 대체재 가격 상승이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당해자 수요가 증가, 그래서 우측으로 간다고 이야기고, 자, 대체재 가격이 하락이다. 전 아까 하락으로 예를 들었죠? 하락.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해자와는 사이다 같은 경우 수요가 증가해 감소요? 하락, 가로 안에 보면. 하락, 그러면 수요가 증가요, 감소요? 감소. 여기 확인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락으로 예를 들었으니까요. 자, 보완자 가격 상승 하락이 있는데, 자, 가로 안에 볼까요? 보완자 가격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해자의 수요는 여기, 수요는 감소요, 증가요? 증가, 뭐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독립제는 상호 관계가 없는 제어를 독립제라고 그래요. 아무 관계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에서는 안 나와, 어차피. 여기 관계가 있냐 없냐 관련제를 따지는데 뭐 관계 없는 거 뭐로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건 있어요.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이 관련제고, 관련제는 일단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이 99.9%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리가 썩 잘 되진 않는데, 대체제가 뭐죠? 대체제는 함께 먹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콜라를 많이 소비하면, 콜라를 많이 선택했으니까 사이다는 안 먹을 거다, 그런 이야기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대체제는 본질적으로 선택적 소비,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하는 방향이, 먹는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완제는 원래 골라서 먹는 거예요. 보완제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설탕도 많이 타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완제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방향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변칙으로 설명한 건데, 변칙. 원칙대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서 못 맞히니까 변칙으로 가는 건데, 원칙은 타제화의 가격하고 당해제화의 수요를 비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막 반대니까 사람들이 죽을라 그래요. 그래서 놔두고 개념에서 바로 출발하자고요. 대체제는 바꿔서 소비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먹는 거다. 그러니까 남의 집 가격하고 비교한다고요? 아니고 먹는 방향으로 비교했다고요? 먹는 방향. 소비하는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다. 골라서 먹으니까. 그런데 보완제는 함께 소비하는 거니까 소비하는 방향이 반대라고요? 같다고요? 같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A제하고 B제는 보완제이고 B제하고 C제는 대체제 관계이다. 그럴 때 A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C제의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이야기죠. 이게 이제 27의 문제죠. 자, 여기 가격 하나씩 하자고요. 뭐 별거 아니야. 하나씩 하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의 감소예요. 보완제는 같은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B제는 수요가, 대체제는 반대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C제는 수요가, 바로 A제 가격이 상승하면 C제는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 이야기.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가야 문제를 풀지. 가격 가지고 따지면 여기까지는 오겠네. 여기까지 잘 공부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가격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날까 싶어요. 그래서 얘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해하셨어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쉽겠어요? 있는 거 가지고 분석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뭐.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변칙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걸 안에 봤으니까 A번 X제와 Y제가 대체 관계를 가정할 때 X제 가격의 상승은 X의 수요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고, 따라서 대체제 관계 Y제는 반대로 수요가 증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B번 X제 Y제가 보완제 관계를 할 때 X제 가격 상승은 X의 수요량을 감소하게 될 것이고, 보완제니까 Y제도 똑같이 수요가 감소. 이렇게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격 상승을 예를 든 겁니다. 예. 그다음에 대부분 소비자 예상이죠. 그래서 소비자 예상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죠. 소비자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가격 상승.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죠.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상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격의 변화가 아니에요. 지금 뭐 제대로 따라오시나요? 아까 가격이 변화하는 거를 수요의 변화라 그랬어요? 수요량의 변화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제목이 아까 보셨지만 수요의 변화예요, 지금. 동그라미 2번 수요의 변화에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가격 말고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타제와의 가격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같고. 지금은 가격이 변한다고요. 사람의 기대감이 바뀐다고요. 기대감. 가격 상승 예상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수요자는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간 뒤에 살라 그럴까요? 빨리 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승만 보세요. 그래서 가격 상승 예상된다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밑에 설명 잘 되어 있고요. 자, 리을본에 보시면 기타 수요 증가 요인 감소 요인 그랬는데, 여러분 그 증가 요인을 보면서 정말로 증가할 건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런데 이자가 싸다. 그러면 돈 많이 빌려가지고 몽땅 사니까 수요 증가. 대부 비율은 아직 안 배웠죠? 돈 많이 빌리면 그 이야기예요. 대부가 빌린다는 이야기니까. 빌리는 돈의 비율이 증가하면, 돈 많이 빌리면 수요 감소요 증가요? 증가.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 세금 깎아주면 수요? 증가. 밑에 내려가서 공적 규제가 완화되면, 그러면 간섭 안 한다 그 이야기죠? 수요 증가.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서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렇죠. DTI 같은 경우는 아직은 너무 어렵고 따로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넘어가셔가지고 자 이제 개별 뭐 그런 거는 됐고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봐도 되고 여러분 그 85쪽이 부동산 수요인데 개념은 뭐 별거 없어요. 그것도 어차피 수요고요. 그래서 개념만 볼까요? 자, 부동산 수요의 개념. 부동산의 쾌적성, 생산성, 수익성 등 효용성에 대한 구매력을 수반한 요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도 구매력이 없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수요의 특징 그랬는데 한두 개만 볼게요. 자,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가격 비중이 크다. 구매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읽으면서 느낌이 와야 됩니다만은 일반 재화가 누구라 그랬죠?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서는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비싸다. 그러니까 구매자금을 축적하는데 즉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화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을 못 들어봤으니까 동영상을 좀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총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넘어가서 4번 넘어가서 자, 부동산 수요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동산하고는 아주 다르죠. 동산을 우리가 사는데 예컨대 동산도 뭐 요즘은 워낙 복잡하긴 한데 두부를 사는데 무슨 전문 지식이 필요하냐? 네? 두부를 사는데 등기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은 복잡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6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일이 많고 그다음에 5번에 뭐 두부야 맛있는 거 사면 되겠죠. 5번에 자 부동산은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경제제가 동산이라 그랬죠. 동산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돈 주고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고 세금도 내야 되고 등기 이전도 해야 되고 복잡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부동산 수요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됐고, 자, 88쪽으로 가셔서, 제2절에 이제 부동산 공급인데, 부동산 공급은 아까 이제 수요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 부동산 공급도 자 공급의 개념 보시면 공급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분석하면 아까 수요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은 이제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반대인데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일정 기간 동안에 정의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저량이요, 유량이요? 유량.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급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점에서 정의되는 변수들이 각각 있는데 일정 시점에서 정의되는 걸 우리가 저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공급의 개념이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라 그랬으니까 일정 기간이라 그랬으니까 유량이지 저량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 팔아버렸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후적 개념이 아니고 전적 개념이다. 또는 예비적 개념이다. 앞으로 팔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이 욕구라는 건 뭐냐?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수요에서도 했지만 공급 능력, 즉 아까 수요에서는 구매력이라 그랬잖아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단지 팔고 싶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능력을 갖춘 의사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예비 공급이요, 유효 공급이요, 유효 공급. 그렇죠. 그래서 유효 수요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네 번째, 이때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공급 가격이라 하고 이때 량을 공급량이라 할 텐데 이 공급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공급량은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량이다. 이렇게.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만
아까 수요 가격은 뭐라 그랬어요? 수요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최고 가격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공급 가격은 최고가 아니고 요거 하나 차이가 나네, 그죠? 최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공급자는 더 주면 좋아해. 현재 시장 가격이 1,000원이다 그럴 때 더 준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1,000원 안 주겠다 그러면 에이 열받으니까 그러고 그냥 가버려 집에. 장사 안 한다고 때려쳐버리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저 가격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럴 때 여기서도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라 그랬죠. 요거. 일정 기간. 그래서 아까 수요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뭘 가지고 연습할 거냐. 여러분 책 뒤쪽에 한번 가보세요. 책에 있는 걸로 봐버리지 뭐. 자, 96쪽 한번 가보세요. 96쪽. 96쪽 맨 밑에 가니까 심화학습의 유량과 저량이다 그래가지고 따로 정리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유량 변수. 유량 변수랑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 측정 또는 수량 가능한 변수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의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하루 동안인지 또는 1년 동안인지 이야기를 한다면 판단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유량 변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이러한 유량 변수에는 소득 외에도 소비, 임대료, 지대, 생산량, 수요 공급, 국민 총생산, 수출량, 수입량 됐고 연간 이자 비용 그랬으니까 1년이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급여, 월급여 같은 것, 주택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 걸 유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저장 변수죠. 그 국민 총생산은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래서 내셔널 프로덕트라는 건데 이게 요즘은 이걸 많이 안 쓰고 GDP를 많이 써요. 요즘은 이제. 그래서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국내 총생산이라는 계정을 많이 쓰죠. 그거나 저거나 1년 동안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벌어들인 총량이고요. 뭐 여기 있건 중국에 있건 뭐 저희 미국에 있건 간에 우리 국민이 번 거. 그런데 이거는 미국인이건 뭐 중국 놈이건 간에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벌어들인 총량. 그래서 요즘은 이게 의미가 있지. 우리 국민이 뭐 미국에서 번 거는 우리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세금을 우리한테 안 내.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잘 안 쓰죠 요즘은.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국민이건 국내건 뭐 똑같은 유량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번에 저량 변수죠. 저량 변수는 일정 기간의 명시가 없이도 어느 한 시점의 측정과 수량을 가능한 변수를 말한다. 시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의 아파트 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 가격. 상대방은 도대체 이게 10년 전 가격인지 오늘 현재 가격이라는 건지 알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가격을 명시할 때에는 정확하게 특정 시점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와 같이 그 시점을 명시해야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저량이라 한다. 3번에 이러한 저량 변수에는 가격 외에도 자본이다, 국부다, 인구수다, 주택 보급률이다, 재고, 뭐 통화량 등등 순자산 가치나 자산 가치나 뭐 똑같은 이야기죠. 주택수 뭐 이런 것들이다. 아까 제가 거기다 미분양 재고가 어떻고 뭐 주택 재고 수가 더 그런 이야기 했죠.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공급의 개념에서 그것만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공급에는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의 생산자가 이제 88쪽 보고 있어요.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랬고, 자, 바로 2번 공급의 성격이죠. 그래서 유량만 보자. 유량. 공급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공급량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량 개념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처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재화의 수요 공급을 분석할 때는 유량 공급뿐만이 아니고 저량 공급이라는 것도
따지긴 따져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뭔 말이냐. 이제 이 부동산은요, 일반 경제학에는 이런 게 없어요. 동사는 그런 게 없는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은 유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량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저량이 대표적인 게 재고라 그랬죠. 그다음에 아까 유량은 새거라 그랬죠. 아까 여기는 아까 제가 재고라 그랬죠. 전국에 재고주택이 2천만 개가 있어요. 넉넉해. 그럼 신규로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 필요량을 따지려면 현재 앞으로 새거 필요한 게 얼마냐는 걸 따지려면 재고를 무시해야 된다고요? 따져봐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짧아서요? 길어서요? 예,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내용연수가 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산처럼 먹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는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량만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저량과 유량을 따진다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동산은 저량 따질 거 없어. 빵은 재고가 몇 개인지 관심도 없어. 어차피 내일이면 버릴 거거든요. 안 팔리면 버려요. 썩은 걸 뭐 어쩌라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뭐 잘 아시죠? 문제 큰 의미 없다라는 것. 자, 가로 4번에 공급 법칙, 그 다음에 공급 곡선으로 갈 텐데, 이거는 뭐 쉽죠? 공급 법칙입니다. 아까 수요일 세버렸기 때문에. 공급 법칙은요,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입니다. 왜 비례관계일까요?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도 감소요, 상승이요? 상승,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플러스다 그래서 정의 기울기를 갖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정의관계다라고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비례관계죠. 어쨌든 우리는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이 물건 한 개를 팔아도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량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 공급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을 만드는 방법도 수요 못지않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공급은 조금 더 어렵죠. 생산비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좀 어려운데, 우리는 뭐 어려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빵 이야기를 했으니까 빵 시장으로 계속 가죠 뭐. 자, 예컨대 자, 빵이 한 개에 500원일 때도 있고 아까 1000원일 때도 있다 뭐 이렇게 가정했죠. 그럴 때 이번에는 공급 곡선을 알고 싶은 거니까 시장에 나가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공급자. 그래서 이제 빵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빵집 사장님한테 사람들이 500원 이상은 안 주겠다는데요. 몇 개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낙담을 하죠. 뭐 15개나 만들어 보는데 대충 뭐 장사 안 되면 문 닫아버리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한 개에 1000원씩 사람들이 주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난리가 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오늘 뭐 날밤 새고 장사해야죠. 그래서 30개.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해 보자. 그러면 이러한 공급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공급 곡선은 supply의 약자를 써서 S라고 써요. 뭐 전 세계 공통이고, 이 공급 곡선은 이쪽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쳐다보면 곡선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보면 상향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그래프는 항상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컨대 이 그래프의 의미는 이제 안 봐도 잘 아시겠지만 500원일 때는 여기까지 팔겠다 15개. 자, 1000원일 때는 여기까지 팔겠다라는 의사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급 곡선을 알고 있다면 만일 900원일 때는 그럼 너는 몇 개 팔 거냐? 또 시장에 나가서 조사해봐야 아는 것이냐? 그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알 수 있다. 대충 이 정도면 뭐 한 25개는 넘는 것 같고 한 26개 아닐까?
이렇게 찍어볼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렇죠. 야, 그러면 혹시 1,100원이면 얼마인지는 그거는 구간 밖에 있으니까 시장에 가봐야 아냐? 아니고 1,100원일 때 그럴 때도 여기 그래프를 봤더니 이거는 32개 어디 되겠는데? 라고 찍을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러니까 이 공급복선의 의미는 가격이 얼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몇 개나 팔려고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프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그럴 때 아까 이미 해봤죠.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공급 법칙 한번 보자 그 이야기예요.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고 가격만 변수로 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품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이와 같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비례관계, 즉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 그런 걸 공급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괄호 부분에 자 공급 곡선인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부동산 공급 곡선이란 다른 것이 일정하다고 할 때 부동산 가격과 공급, 부동산 공급 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P1일 때 공급량이 Q1이고 P2일 때 Q2 등과 같이 부동산 가격과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조합을 좌표로 연결한 것이다. 그럴 때 동그라미 2번에 공급 곡선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우상향하는 형태이다. 뭐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0쪽에 가시면 괄호 요건의 공급량의 변화고 공급의 변화죠.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빤히 이해할 수 있죠.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 세 가지 차이가 있을 거다. 아까 수요처럼. 그래서 공급량이죠. 공급의 변화죠.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 전혀 다른데 요거는 당해제와의 뭐가 변화할 때냐? 가격. 그래서 가격이 바뀌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공급 곡선 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날 거다. 다시 말해서 이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원래는 여기서 소비하려다가 즉 15개를 살려다가 이쪽까지 이동하겠죠. 즉 30개로 공급량이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증가. 그렇죠.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공급 곡선이 뭐 오른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 그대로 있죠. 그러면서 곡선 상에서 량을 늘리는 쪽으로 이동하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걸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런데 공급의 변화는 뭐냐? 요거는 가격 말고 가격 이외의 변수들이 변화할 때이다. 그러면 공급의 경우에도 가격 이외의 것들이 공급량에 영향을 준단 말이냐? 얼마든지. 예를 들어 봐라. 용어들이 조금 어려운데 등등등 영향을 주는데 생산 기술이야 기술은 퇴보할까요? 늘 진보할까요?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건데 이노베이션인데 기술이 진보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생산 요소가 뭐라 그랬죠? 자, 분석하면 생산의 원재료. 좋아요. 생산에 필요로 하는 요소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생산의 세 가지 요소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공장 지으려면 땅이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자본재가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자본재가 있어야 건물을 짓고 기계도 살 거 아닙니까? 기계? 자본재가 있어야?
그럼 이렇게 자본주의하고 땅만 있으면 될까요? 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노동력.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산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럴 때 원자재가 뭐냐 그러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쉽게 원자재라고 하자라고 해버렸죠. 뭐 쉽게 가자고요. 자, 원자재 가격이 싸다. 그럼 이익이 마진이 많아지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싸면 공급 감소율이 증가해요. 증가 뭐 그런 이야기죠. 또는 경기 또는 이자가 바뀔 때 이런 이야기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공급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 아까 이제 우리가 이미 수요 쪽에서 정리한 것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정보 차이점 한번 잘 보세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죠.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뭐냐. 가격이 쌀 때는 몇 개 안 만들, 가격이 비싸면 몽땅 만들게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500원일 때는 15개, 1000원일 때는 30개 이렇게. 자, 그럴 때 똑같은 1000원이라 하더라도 만약 기술이 혁신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술이 좋아지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30개보다 덜 만든다고요? 더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죠. 500원일 때도 마찬가지 15개보다는 더 만들 거다.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해 보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S- 이거는 옛날 하얀 색깔보다는 왼쪽으로 갔다고요? 오른쪽으로 갔다고요?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공급의 증가라 한다 그 이야기죠. 요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른쪽으로만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약간 아래쪽을 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하향 이동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 요소 가격이죠. 줄여서 요소 가격이라 그래요. 지금 기름값은 하락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름값이 뭐 연 한 12주 가까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무튼 요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0원이라 하더라도 생산 요소 가격이 비싸니까 원자재 값이 비싸니까 마진이 클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여기 500원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러한 새로운 공급 곡선 S'-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쪽 하얀 공급 곡선보다는 왼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간 걸 우리는 공급의 그렇죠 감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위로 살짝 올라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좌 상향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해보자고요. 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가격이 바뀔 때냐 가격 말고 다른 게 바뀔 때냐의 문제예요. 그럴 때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바뀌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이요, 곡선 상의 이동이요. 곡선 상.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이죠. 그럴 때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뭐라 그럴까요? 증가. 왼쪽으로 간다는 뭐요? 감소.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차이를 구별해냈고, 아까 수요의 변화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수요의 증가는 아까 상향이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가 하향이었는데, 공급은 상하가 지금 반대죠. 그래서 여기가 바뀌니까 뭐 이걸 외워야 됩니까? 라고 이제 가끔 질문한다 그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필요 없다 그랬죠? 필요 없고, 그렇게 외우고 싶으면 균형의 이동만 쫓아가 보면 된다. 네. 자,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곡선은 우측이요, 좌측이요? 증가, 우측.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돼. 증가가 우측이라는 건. 우측으로 갔다. 그럼 균형이 여기서 1이 가니까 1이 가는 게 우측 상방이에요, 우측 하방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울 이유가 없고, 공급의 증가는 우측, 공급의 감소는 우측이요, 좌측이요? 좌측. 그래야 이제 균형에 이동해서 써먹겠죠. 네, 그래서 그럴 예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자 가로 6번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인데 거기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죠. 기업간의 공급량의 변화란 공급 곡선상의 변화를 말한다. 2번 곡선상에서 부동산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생산자가 공급하려는 재화의 수량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변화할 때 곡선상에서 움직인다. 곡선상에서. 그래서 기업간의 곡선상의 변화이고 니은번에 보니까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공급의 변화죠. 기업간의 자 공급의 변화란 공급 곡선 자체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또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을 구할 때 일정하다고 봤던 여러 가지 조건, 예컨대 기술이나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타 뭐 날씨나 기후 조건 등등 어느 하나라도 변화하면 공급 곡선 전체가 좌상향 또는 우하향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동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도 좌측으로 간다 그러면 증가의 감소예요? 감소. 우측으로 간다 그러면 증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디귿번에 이제 그런 설명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공급의 변화 요인이죠. 그래서 자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즉, 요거는 공급 곡선 상의 변화가 아니다. 가격이 아니니까.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래서 기술순의 변화인데 여러분 이건 했죠? 기술이 진보한다. 그럼 공급 감소의 증가요? 증가. 그렇죠. 괄호 안에는 뭐 큰 의미는 없죠.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술은 꾸준히 진보하지. 그러니까 써놓긴 하지만 별 의미는 없는 이야기. 시험에서 이제 그런 걸 내면 이의 신청은 합니다만은 이의 신청은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은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어불성설이죠, 이거. 기술을 억지로 퇴보시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이 짧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생산 요소 가격 변화인데 요소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마진 이익이 많아지니까 공급 증가.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감소.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다른 재화는 공급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랬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그래서 놔두시고 그 수요나 신경 부지런히 쓰세요. 넘어가셔가지고 리을번에 공급자 예상인데 조금 까다롭습니다만은 예컨대 자 박스 안에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수요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공급자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예컨대 라면 가격이 다음 달에는 가격을 많이 인상할 걸로 예상이 돼요. 노력을 했는데 정부가 다음 달에 받아들일 것 같아. 공급자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쌀 때 막 몽땅 밀어 넣어가지고 팔려고 그럴까요? 물건 없다 그러고 다음 달에 팔려고 그럴까요? 다음 달에. 좋아요. 얘가 별로 안 좋네 이거. 양파. 그냥 11월 달에 했던 걸로 하자고요. 양파 값이 폭등할 걸로 예상돼. 그래서 제가 매점 매석해가지고 양파를 싹 다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양파가 없어서 죽겠다 날리면 올라갈 거 뻔하니까 양파 나 창고에 많이 갖고 있거든. 소문 낼까요? 없다 그러고 조금씩 풀까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격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려고 그러겠죠. 매점 매석.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요, 현재 공급은 줄여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노력할 것이다. 예. 그래서 공급자 예상인데 자 기존 부동산 소유자 자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될 경우는 가격이 상승한 후에 매도하려고 함으로써 현재 가격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당해자의 공급은 늘린다고요? 없다 그런다고요? 없다 그런다. 줄인다 이야기죠. 그래서 매점 매석형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미음번에 기타 공급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 인하 하락되면 당연히 공급은 증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면 공급자는 미리 공장을 지어요. 공급 증가. 공급자는 항상 먼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세금 깎아준다. 공급 감소율 증가요? 증가. 공적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막 아무데나 공장 막 지어라.
그럼 공급 감소해진가요? 증가.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정부 보조금이 증가한다. 야, 막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막 돈까지 줘요. 그럼 공급 감소해진가요? 증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 옆쪽에 여러분 이제 큰 2번에 부동산 공급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시험에서 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토지는 부정성의 특성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으나 부동산 중 건물이야 뭐 아무 때나 공급 가능하고 건물은 지으면 되고 토지에 있어서도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하겠다. 지금 93쪽 맨 밑에 읽었어요. 예. 93쪽 좋아요. 예. 처음 하시니까 이렇게 뭐 조금만 딴 생각하면은 막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 잘 못 잡고. 예. 저도 아까 보세요. 딴 생각하니까 아까 뭐였지? 뭐 밑에다가 이상한 거 썼더라? 막 엉뚱한 거 써놨잖아요. 예, 잠깐 딴 생각하면 그래요. 막 딴소리 가끔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너무 막 표정들이 재밌고 그러면은 이제 그 딴 생각 잠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웃지? 막 이러면서 딴 생각하다 보면 깜빡 놓쳐가지고. 예. 어떤 분은 옛날에 강의하다가 강의를 그때는 그게 위성방송이라고 이제 그 둘이 방송 촬영할 때인데 그냥 실시간 송출 방송이에요. 실시간으로 이제 아리랑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국에 뿌리는 건데 시차가 15초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럼 이제 텔레비로 제가 모니터에 있으면 보거든요. 질문하는 사람들 손들면 대답도 초기엔 해줬어요. 실시간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막 웃겨. 뭐냐면 막 2분 떠들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 그 사람은. 왜냐하면 15초 뒤에 소리가 도달해. 이해하셨어요? 이 위성까지 갔다가 쏘는 것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우리도 뭐 저쪽에서 뭐 난리야 막 웃고 떠들고 난리고 그러는데 실은 그거는 5초 전에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받고 하려고 그러면 막 시차 때문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일체 안 받아버리고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공법 선생이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졸았어요. 더 웃기는 건 졸면서 강의를 너무 잘한 거야. 국계법을 강의하다가 느닷없이 도정법으로 가버렸는데 도정법. 그러니까 다른 걸 강의했잖아요. 그런데 강의는 도정법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듣던 사람들이 뭐냐 이거 왜 국계법 하다가 갑자기 저리 가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참 어이가 없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강의를 은퇴하고 왜냐하면은 그때 좀 그 이런저런 소리 들으니까 거기가 서울대 출신인데 좀 짜증이 났나 봐. 에이 씨발 때려치자라고 때려치고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 잘해 지금. 공장 전문 중개. 공장은 뭐 국내에서 가장 강하죠 그 양반이. 이론이 워낙 막강하니까 뭐 그 사람을 따라갈 이론가가 어디 있어. 서울대 법대라는데. 그래서 이제 컨설팅 많이 해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화성 쪽에서. 저랑은 뭐 단독주택도 같이 투자해가지고 뭐 내가 조금 더 손해 봤죠. 내 이름으로 사는 바람에 내가 손해 보고 그냥 뭐 웬만큼 손해 보게 해줬어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손해는 아니었는데 비용 좀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손해 봤죠. 그래서 거기는 좀 신뢰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나는 요 정도 손해인 거고 그 형님은 내가 챙겨준 거요.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신뢰가 있죠. 영수증 다 첨부해서 우리는 자료 주니까. 그러고 같이 가요. 계약할 때는. 잔금 치를 때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뭐 빵꾸날 일은 별로 없죠. 뭐하다가 토지에 대한 건데요. 토지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땅은 만들 수가 없다. 뭐 때문이냐? 부동산의 특성 중 그렇죠. 즉 증가가 불가능하다는 성질 때문이다. 그래서 11월 달 강의 앞부분을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도 경제적 공급,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뭐 때문이냐?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드렸고,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땅을
땅을 대한민국의 땅을 국토를 늘리는 방법은 없다.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 왜냐? 땅은 인간이 만든 적도 없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부정성이죠. 즉 비생산, 생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토지는 용도가 너무나 다양하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농업지 막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택지가 필요한데, 건축 가능한 토지. 택지가 빈 땅이 도시에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택지가 없다. 그럼 집을 못 짓는 거냐? 아니다. 임지나 농지를 깎아서 용도를 바꿨으면 택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런 걸 이건 땅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있는 걸 바꿔 쓴 거니까 이런 걸 용도적 공급이다 또는 경제적 공급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였죠. 자, 그럴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그것도 이제 부정성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여기가 량이고 가격일 때 수직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겼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라 그럴 것이냐?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이 제로란 이야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시면 되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수직이라는 의미는 뭐냐? 자, 그래프의 의미가 땅값이 평당 100만 원일 때도 우리나라 토지는 3,200만 필지이고 우리나라가 한 3,200만 개 돼요. 필지수로. 그 다음에 땅값이 500일 때도 3,200만 필지이다. 이야기는 뭐냐면 땅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늘어난다고요? 고정돼 있다고요? 공급이 불가다 그 이야기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급의 특성은 공급자는 가격이 비싸면 공급량을 늘리더라 그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고요? 수직이라고요? 그렇죠. 정확한 의미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뭐냐?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죠. 네. 요거는 여기가 량이고 이쪽이 가격일 때 약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근데 가격이 700일 때는 요만큼, 가격이 1000일 때는 평당 1000만 원일 때는 요만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이것밖에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만든다는 이야기니까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경제적이니까 요거 택지 이야기인데 옛날에 택지가 700일 때는 우리 동네에서 한 100필지 깎았다. 그런데 택지가 평당 1000 하니까 농지만 임지만 깎겠어요? 막 잡종지 막 이것저것 다 깎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든다고요? 늘어난다고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럴 때 이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을 우리가 장기 단기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하고 단기 공급 곡선 나눠 분석할 수 있는데 예컨대 단기 공급 곡선은 굉장히 가파르고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가 가파르고 요거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랬고 이와 같이 가파른 놈을 뭐라 그랬느냐? 비탄력적이다 그랬고요. 이와 같이 완만한 걸 뭐라 그랬을까요?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탄력성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장기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느낌 한번 가져보세요. 분석이 좀 어렵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그러니까 일단 느낌. 자, 수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 봐야 공급이 안 되더라. 약간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조금 공급이 되더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면 공급이 더 어려워질까요? 더 쉬워질까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쪽 기울기가 계속 완만해질수록 즉 횡축, 량이 있는 대로 가까이 갈수록 동일한 가격 상승에 쭉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런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대단히 중요한 직관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분석하려면 이렇게 가거든요. 미쳐버리죠. 이런 걸 분석하면. 분석은 당연히 되죠. 그런데 실력에서 천으로 올라간다 치자. 그런데 이 기울기가 가파른 놈은 요거 늘었네. 요거. 그런데 기울기가 완만한 놈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이만큼 늘었네요. 그냥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양이 덜 늘었다고요? 많이 늘었다고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직관이라는 거는 이제 논리적 분석 없이 그냥 아는 건데 따져보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꼿꼿이 서 있을 때는 양 안 늘어나. 양이 횡축이거든요. 이놈이 이렇게 다 자꾸 뒤로 누워. 그럼 양이 안 늘어난다고요? 늘어난다고요? 그렇죠. 더 누워 있을수록 팍 늘어나죠. 더 높다가 이제 진짜 누우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94쪽에 자 이번에 자 부동산 공급의 유형이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죠. 그래서 자연물로서 공급된 지표의 물량을 말하고 얘는 토지를 인위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상태 그대로 방치하였거나 간에 물리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사실을 말한다. 토지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과 관련성이 있다 그랬고 이번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죠. 토지의 경제적 공급 물리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적 측면의 이용도를 증대시키는 인위적 공급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의 인문적 특성 특히 용도의 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3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을 했는데 앞쪽이 물리적 공급선이죠. 뒤쪽이 경제적이죠. 그래서 토지 물리적 공급선은 가격이 변화하다 그 공급량이 고정돼 있어 수직이다. 수직.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예를 들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용도를 바꿔서 용도전환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므로 우상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옆쪽에 가니까 이제 4번에 단기와 장기를 했는데 단기 공급 곡선이 장기 공급 기울기가 가파른 형태를 띠게 된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토지의 용도 전환이나 건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산 공급 물량을 단기에는 쉽게 늘릴 수 없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 해결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변경 못하게 하는 거니까 공급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고 시험에 나왔죠. 용도 변경에 대한 기울기가 완화된다면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 이야기니까 공급을 확 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앞쪽이 경제적 공급선이고요. 그 뒤쪽이 단기하고 장기죠. 그래서 표시해놔 버리세요. 단기하고 장기로 그런 이야기다.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이유도 좀 써먹을 텐데 그럼 왜 장기로 가면 공급이 용이해지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이유라고 할 텐데 왜 장기로 가면 공급이 용이해지느냐 이유. 이유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들어요. 장기로 갈수록 생산 요소의 사용이 용이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로 갈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해서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유를 드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토지의 용도적 경제적 공급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뭐 용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이제 생산 요소 원자재인데 생산 요소 보통 남의 땅을 사서 개발할 때는 남의 땅을 하루아침에 살 수 있을까요? 막 그 땅 파는 사람이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막 버티니까 땅을 원자재를 취득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단기는 못 바꿔요. 단기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를 수밖에 없다. 장기가 되면 뭐 생산 요소를 싹 다 확보했죠. 그러니까 공급이 쉬워지는 거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생산 요소를 확보했다 치자. 두 번째는 요거죠, 요거. 우리가 택지를 깎는데 뭐 자고 일어나면 깎이는 거예요. 보통 면적이 좀 크면 한 1, 2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뭐 신도시 같은 거 만들려면 한 2년 걸려요. 그러니까 땅 깎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용도를 바꾼다. 그래서 단기에는
땅을 못 깎았으니까 전환이 안 된 거고 장기로 가면은 용도 전환이 싹 됐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급이 어려워진다고요, 쉬워진다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급의 특징 그건 거의 필요 없어요. 됐고 여러분 넘어가셔가지고 아까 유령 재령은 봤으니까요. 조금 쉬셨다가 제 3절 98쪽이죠. 탄력성으로 갈게요.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